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영역과 관련된 8개부터 시작하면 되죠. 8개의 각계의 윗선에는 절대자가 새겨지고 중간선에는 작업수단이 새겨지고 아랫선에는 공직자가 새겨집니다. 경제 영역과 관련된 8개와 거의 유사하죠. 절대자, 윗선에는 중간선에는 작업수단, 아랫선에는 경제인이 새겨지죠. 경제 영역이건 정치 영역이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로 구성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왜 그런가요? 둘 다 자본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제 영역의 기업은 어떤가요?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로 구성되죠. 정부 역시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로 구성되죠. 둘 다 자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수행하는 기능이 달라서 그렇지 둘 다 자본인 거예요. 절대자는 왜 있나요? 경제 영역에도 절대자가 있죠. 경제든 정치든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정치 영역을 8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는 절대자입니다. 두 번째 개는 세금과 세금의 변형 형태입니다. 화폐로만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화폐가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세금을 냈겠죠. 뭐 곡물과 같은 거 있잖아요. 세 번째 개는 공직자입니다. 네 번째 개는 공적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개는 정치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 개는 정책의 수립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개는 정책 결정입니다. 여덟 번째 개는 정책 집행입니다. 이렇게 정하죠. 물론 이치일각에서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썼다 했죠. 직관에 바탕하여 썼다 했죠. 그 바탕에는 또 어떤 이치가 있겠지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뭐 대충 보면 어떤가요? 뭐 드러나는 현상의 순서, 뭐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정치 영역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 내에서 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나타나고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영역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로 하여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처음부터 그 정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정부가 없을 때는 무엇이 있나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생산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부는 왜 생겼을까요? 생산과 소비를 하는 사회 구성원들 정부를 왜 만들었을까요? 필요로 하니까 만들었겠죠. 그래요. 필요로 하는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집단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개인 모두가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 모두가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서 정부를 구성할 때는 뭔가 필요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입법기능, 사법기능, 행정기능이 나타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죠. 거의 통합되어 있건 분리되어 있건 현 시대에서는 대부분 분리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급할 역사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역사를 다루죠. 이러한 기능들의 형태는 여러 영역들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나타난 기능의 형태는 각 영역들 내부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죠. 뭐 종교 영역도 있고, 경제 영역도 있고, 정치 영역도 있고, 기타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을 부여하죠. 그리고 일정 정도의 강력들의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강력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경제 영역과 관련된 파기를 만들었으니 우선 경제 영역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삶의 터전이니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기능을 수행해야 할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 시대에서는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시장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소득을 얻을 때나 또 필요한 것을 구매할 때 식량 이런 거 다 시장에서 그래 되잖아요.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죠. 시장의 유지와 발전에 힘써야 되겠죠. 시장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려 하거나 시장을 파괴하려 하면 저지를 해야겠지요. 시장이 파괴되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살기 어려워지거나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원활한 거래를 위해 화폐가 필요하게 되면 그에 따라 화폐를 생산하고 관리할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화폐가 사용되죠. 물물 교환하지는 않죠. 그럼 화폐를 공급하고 관리할 존재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수행하죠. 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이 수행하죠. 한국은행이죠. 요즘에는 그래요. 목적을 상실해서 이상한 짓을 하지만 원래 중앙은행은 뭔가요? 화폐를 공급하여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집단인 것이지요. 그래요. 물가 안정이 제1의 목적은 아니지요. 또한 현 시대에서는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 및 국제무역의 발달로 상품 판매 및 해외 투자도 가능하니 해외 시장 개척 및 자본의 해외 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요. 그래요. 시장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기업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삶의 터전이죠. 기업 소유자건 근로자건 기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있죠. 그래요. 기업과 시장의 유지와 발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현 시대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분쟁 없이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체계를 정비해야 할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새로운 상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기능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정부가 없을 때 사회구성원들이 정부를 만든 이유는 뭔가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정부가 없으면 개개인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구성이 된 거예요. 비용을 줄여서 지키기 위해서 구성된 거죠. 개개인이 사회구성원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 많죠. 전쟁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결해야 되고 또 분쟁이 발생하면 또 해결해야 되고 분쟁이 없도록 예방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죠. 과거나 현 시대나 마찬가지죠. 새로운 상품의 생산은 직업수를 늘리게 되고 소득을 늘리게 되니 그와 연관된 기능을 수행해야겠지요. 계속 그 얘기인 거죠. 직업수는 사회 유지와 관련되어 있어 정치 환경이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능이 발생하지요. 직업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혼란이 일어나죠.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데 직업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사회 유지에 위협이 되는 거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직업수를 늘리려면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찾고 발전시켜야 하니 그 중심 역할을 할 기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요. 정부도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임금 문제도 적정 임금이 지급되게 하여 원활하게 상품이 생산되고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여러 조건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처벌, 국방 수호 등등이라고 하죠. 그래요. 분쟁은 뭐 사법과 관련된 거, 국방 등등에는 또 뭐가 있나요? 또 복지도 있죠. 그래요. 정치 영역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영역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치 영역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사들을 배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인사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공직자를 가리킵니다. 공직자를 배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1인 중심에 의한 지정 또는 배치, 소수에 의한 지정 또는 배치, 다수에 의한 지정 또는 배치.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섞을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는 섞여 있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참여하죠.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 참여하죠. 하지만 대통령 1인이 중심이 돼서 공무원들 배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관들. 그래요. 섞여 있는 거죠. 배치 뒤에는 정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죠. 1인 중심의 결정 및 집행에 의한 기능 수행, 소수의 참여에 의한 기능 수행, 다수의 참여에 의한 기능 수행. 다수의 참여, 사회 구성원들 다수 참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투표 뭐 이런 게 있겠죠. 배치하는 방법 세 가지와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 세 가지는 무작위로 연결될 수 있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면 총 9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9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9가지가 나오나요? 3 곱하기 3이죠. 그래요. 9가지 이외에도 다른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형태는 혼합에 의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9가지 형태의 변형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9가지 근본 구성 원리는 구성 원리로 존재할 뿐 그 자체의 정의나 성과 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미망과 환상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개념이나 관념을 만들고 정의나 성과 악을 규정하지요. 그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 영역이 구성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자체에는 상과 악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구성 원리에 상과 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성 원리 및 기능 수행에 상과 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 민주주의, 자유, 평등, 복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그러한 단어들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패망한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주장하죠. 근데 이런 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 글쓴이는 그 당시에 얘기를 했죠. 이 글쓴이는 뭔가요? 구체적 내용 없이 추상적인 단어를 이용하면서 선동하는 것을 싫어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우상이지요. 다수가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면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면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어떻게 민주주의를 규정하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요즘엔 어떤가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을 민주주의,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보통 하죠. 어찌 인간의 한 생명이 그런 것들과 가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행위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하며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고귀한 생명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정치인들은 많은 대중들을 사회 구성원들을 선동하면서 이런 단어들로 선동하면서 그래요. 동원하죠. 그 동원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글쓴이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이
위에서 언급한 우상을 제시하면서 추상적인 단어들로 선동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당신들은 잘 살게 된다고 인간들을 속이고 주장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현상을 쉽게 잡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요. 쉽게 얘기해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활동을 하게 해줄게라고 다수 인간들이 탐욕을 자극하며 권력을 잡고자 하는 목적이 밑바탕에 깔려있지요. 특히 선거를 통해서 그래요. 정부를 구성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흔히 보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나마 규정한다고 하면 배치하는 방법 3과 정책을 수행하는 방법 3을 어떤 식으로든 결합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겠죠.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다수의 참여에 의한 기능 수행과 다수에 의한 지정 또는 배치를 뭐 어떤 식으로든 결합을 하겠죠. 우상이 관계로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방평상 임시적으로 개념을 만들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이 또한 정의와 자비와 사랑의 일치에 합당한지 사회의 양적 성장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요. 사회의 발전과 정의와 자비, 사랑이 일치에 합당한지 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니까 사회의 발전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치에 합당하면 3과 3을 결합하여 정치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폐기하면 되는 한낱 수단에 불과한 것이랍니다.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어떤 식으로 기능하게 할지는 그냥 그 수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의 참여에 의한 결정과 배치 및 정책 참여의 경우 다수가 문제가 되는데 다수가 탐욕에 가까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경우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가 참여하냐 소수가 참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수가 참여하더라도 잘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고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잘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다. 그래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집행하면 소수라도 잘 될 수가 있고 다수라도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3과 3의 결합에 의해 번영하기는 쉽지 않으며 번영하려면 다수가 탐욕을 버리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소수가 지배하는 경우가 성공할 확률이 소수가 지배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만 다수가 지배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발전한 국가들을 보면 소수가 제 역할을 할 때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수가 지배한다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가요? 정부의 역할에도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예전에도 그리스를 구성하는 도시국가에서 민주주의에 집착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패망하였지요. 물론 그 당시에도 신금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급한 우상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지요. 민주주의에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우상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것이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은 아니랍니다. 다수의 참여에 의해서 정치 영역을 구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현 시대만의 문제, 현 시대에서만 이루어지고 현 시대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들려주는 것은 쉬운 문제라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가진 것뿐이니까. 그 첫 번째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있는 스파르타식 국채이고 두 번째 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과도 정체로서 상당히 악의 참 국채라네. 세 번째로 그 적대자며 그 뒤로 일어난 것이 민주정체이고 그래요. 민주정체도 옛날에 고대 있었죠. 저 참주제도가 그 네 번째 것으로 가장 병폐가 심한 것이라네.
플라톤이 한 말이,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플라톤의 정치 영역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은 태극신검의 방식과 다르긴 하지만 민주정치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대의 대부분의 인간들보다 지적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의 문제점을 플라톤 역시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참고로 플라톤은 BC 428년이나 BC 427년에 출생하여 BC 348년이나 BC 347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요. 그 민주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은 2000년 전의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대별로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에 합당하며 사회의 발전이 가능한 정치를 구성하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적는 게 낫겠죠. 실적 성능도 있으니까. 정치 영역을 분석하자면 사건들을 분석해야죠. 정치적 사건은 사회 전반의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을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1960년 4.19라는 사건이 발발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고 1961년 5.16이라는 사건이 발발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얻은 뒤 산업화를 통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발전시켜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었지만 상대적 빈곤이 여전했고 상대적 빈곤도 늘 있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한 것은 절대적 빈곤인 거죠. 그래요. 상대적 빈곤은 해결이 가능할까요? 힘들다고 봐야죠. 1969년 삼성 개헌이 있었고 1973년 유신 개헌이 있었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분석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죠. 4.19라는 사건은 4.19 사건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4.19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막을 내림과 동시에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죠. 5.16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장악 및 산업화와 장기 집권을 야기했죠. 이렇듯 정치적 큰 사건은 사회의 양적 변동과 질적 전환을 야기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큰 사건은 하나의 결과물이지만 새로운 질적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원인과 무엇이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정치 영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정치 영역 역시 인간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 변화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일단 정치적 큰 사건의 원인과 진행 과정은 정치 체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정치 영역을 이해하는 거죠. 쉬운 방법인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생명에 대한 것이지요. 나타나는 순간 정치 영역도 나타나는 거죠. 절대자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죠. 정부 역시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상조차 생겨나는 순간 생명을 부여받죠. 하물며 실제로 존재하는 정치 체계야 당연히 생명이 있지요. 생명이 있는 존재의 특징이 생존 본능이 있고 그 결과 선거와 투표라는 수단을 정치영역에서 만들어냈지요. 정치 체계의 생명에 대한 것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치 영역 내에도 어떤 제도가 있는 거죠. 그걸 정치 체계라고 하는 거지요. 태극신검은 장르가 비급이기 때문에 표정 때문에 필요한 개념을 만들 뿐 목적에 벗어난 것을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깊이 다루는 글이 아니다. 그래요. 익히는 뿐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극신검 장르는 비급이죠. 그래요. 절대 무적의 무공을 창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게 태극신검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언2 정치 영역에서 국가의 독립적인 기능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국가 형태만 남게 된다. 시장과 화폐 자본시장과
활동을 거래하는 시장이 고도화된 결과입니다. 보통 노동시장이라 하는데 활동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본시장과 그래요. 근로시장이 세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고 있죠. 투자를 투자는 국경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이 계속 심화되다 보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국가 형태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술의 진보로 인해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 자동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 직업 수의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렇겠죠.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간의 활동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어 인구 조절에서 실패할 경우 공산주의라는 우상이 유행하며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로서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 왜 그런가요? 사회 구성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인 거죠. 그래요. 성공한다 해서 혁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생명을 해치고 재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시장을 도입하잖아요. 그래요.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운명의 일시적 후퇴에 불과하고 다시 선천적인 흐름에 따라 역사는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보면 경제 영역이건 정치 영역이건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폭동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에 의한 지정과 배치는 인기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지정하고 배치하는 것인데 인기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집단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보장은 없죠. 선거를 통해서 뽑으면 어떤가요? 인기인이 되는 거죠. 또한 다수의 참여에 의한 결정이 정의롭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보장 역시 없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탐욕을 자극하여 선동해야 하고 다수 역시 개개인의 탐욕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탐욕을 요구하게 된다. 다수가 타락할 수 있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정부를 선택한 국가라 해서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탐욕에 의한 결정이 지속될 경우 경제 질서를 이루는 생태계에 거대한 교란이 발생하고 악령이 그러한 사회를 지배하게 되어 사회적 분란 및 번제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 그러한 국가는 평화를 면치 못한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생할 것이며 시행착오를 거쳐 정치능력의 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요. 최근에는 다수의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것이 최고의 정치 체계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에는 전문성이 있죠. 그런데 그래요. 인기에 의해서 정치력을 구성하다 보면 그러한 게 무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가요? 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정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큰 결함이 있으니까 어떤가요? 현 시대에서 언급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그래요. 궁극의 형태는 정치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소수에 의한 구성, 소수에 의한 정책 결정이 정치체계로 확립된다.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정치체계의 변화는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신금을 익혀 지혜로운 자, 탐욕이 없는 자가 구분이 가능해져 선거나
투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인 정치가 구현되는 단계. 철인은 어떤 인가요? 권력욕을 내려놓고 전문성을 갖춘 이가 되겠죠. 정치 영역에 대한. 여기서 철인은 그런 철인이지요. 궁극적으로 소수에 의한 구성 1인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경우며 그 일은 절대 건편에 다가간 사람이며 대부분 인간들이 신금을 느끼고 절대자의 뜻을 알게 되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정정치가 구현되는 단계로서 결국 원시적인 신정정치에서 시작된 정치체계는 수많은 정치체계로 분화되었다가 완성된 신정정치로 일단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국 국가의 헌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헌법 제1조 국가는 절대자의 뜻에 따른다. 헌법 제2조 국가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헌법 제3조 인간은 절대자의 아들 딸로서 존경하는 국가가 보장한다. 나머지 헌법 조항들은 각 국가들 사정에 맞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 섭리가 드러날 것이고 섭리의 뜻을 실현하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정치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집행하는 이는 소수일 수도 있고 1인일 수도 있다. 한 명밖에 없으면 한 명이 될 것이고 소수면 소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